자, 이번 시간에는 중세국어 세 번째 시간으로 문장과 문법상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일단 초간단 정리로 10가지 정도만 정리할 건데 1에서 5번 5개는 주로 조사에 대한 정리고요. 그 다음에 6번째로 높임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문문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고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명사형 어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불규칙 활용 용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할 거예요. 자, 하나씩 보기로 합시다. 자, 먼저 주격조사. 중세 국어 시기에는 주격조사가 2만 쓰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말은 주격조사 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현대 국어에서의 주격조사는 이와 가, 이 형태로 이와 가가 있죠. 그런데 이 주격조사 가는 근대 국어 시기 가서야 나타나요. 그러니까 15, 16세기에는 없었어요. 2만 쓰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주격조사 2가 나오는 환경이 자음 뒤에서는 2로 나오고, 모음 뒤에서는 2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모음 뒤에서는 생략되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말싸미를 보면 이건 이어적기를 한 거죠. 이걸 풀었으면 말쌈 다음에 이, 즉 자음 뒤에 받침이 있죠. 그때는 이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티어를 보면 부티어, 자 모음이죠. 그 다음에 이가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붙어서 부티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불휘 할 때 마지막이 이로 끝났죠. 그래서 이때는 주격조사가 안 나타나요. 하지만 해석할 때는 뿌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해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음 뒤에서 이, 모음 뒤에서 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음 뒤에서는 이게 여기 부티어처럼 이런 형태로 와서 부티어 이 이렇게 안 쓴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부티어 이 이렇게 안 쓴다는 얘기예요. 물론 첫소리 이응은 형식자음으로 비어있는 자리지만 이렇게 독립적 음절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가 이렇게 나타나서 바로 앞에 말과 붙어서 부티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른 걸 예를 들면 공자 다음에 주격투사 이가 올 자리면 이것을 공자이 이런 식으로 안 썼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가 오지 않고 이가 옴으로써 공자이 이런 식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주격조사는 가가 없이 이만 쓰였다. 가는 근대 국어 시기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현대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 하나밖에 없어요. 의. 자, 근데 중세 국어 때는 이렇게 형태 두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 에와 의는 이 형태 관계로 앞에 말이 양성일 때는 에, 음성일 때는 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또 다른 조건이 있어요. 앞에 말이 유정명사이면서 유정명사일 때는 에나 의가 오고 무정명사일 때는 시옷이 와요. 이게 구별됐어요. 일단 유정명사일 때는 에나 의. 유정이라는 것은 감정을 가진, 즉 사람이나 동물을 얘기해요. 무정명사, 즉 감정이 없는, 이것은 사물이나 식물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뒤에서는 시옷을 썼다는 얘기예요. 나라는 감정을 가진 그런 사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유정명사 중에서도 특히 높임일 때, 이때 특이하게 시옷을 썼어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은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관형격 조사, 현대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 하나밖에 없는데 중세국어 때 관형격 조사는 에, 의, 이것은 이 형태 관계, 양성이냐 음성이냐, 그 다음에 시옷 이렇게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다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구별해서 썼냐면 에나 의는 유정명사일 때, 시옷은 무정명사일 때 일단 요걸 먼저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암기해도 잘 정리하기가 힘드니까 이 예를 기억하는 게 좋아요. 나에게 말쌈, 너희의 말쌈, 나란 말쌈 이렇게 예를 암기해두는 게 훨씬 편해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거 하나 부티언 말쌈, 부티언. 그러니까 유정명사 중에서도
높임일 때는 에, 을을 쓰지 않고 특이하게 시옷을 썼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를 꼭 암기해 두세요. 그러면 훨씬 편해요. 자,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에는 알랄, 을를 이 네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현대국어의 목적격 조사는 을을이 있죠. 이 형태 관계예요. 그런데 중세국어 때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는 이유는 음운 환경에 따라서 선택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음운 환경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받침이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양성 모음인가 음성 모음인가, 모음조 원리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얘기죠. 사람 말은 사람 할 때 받침이 있으면서 양성이기 때문에 알이 온 거예요. 버블은 받침이 있는데 음성이니까 을이 온 거예요. 이것은 알과 을의 차이점. 둘 다 받침이 있을 때 쓴다는 얘기죠. 모음조 원리에 따라서 양성일 때 알, 음성일 때 을. 그 다음에 태자랄 할 때는 받침이 없을 때 랄이 왔는데 양성이니까 랄이 온 거고, 거우르를 받침이 없는데 음성이니까 르이 온 거예요. 자,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 공책에 메모하면서 정리하면 간단해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음운 환경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만 정리하면 돼요. 간단히. 그래서 받침이 있는가 없는가. 받침이 있는가 없는가는 한국 사람은 자연스럽게 발음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현대 국어로 치면 밥을, 과자를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중세국어 때는 여기에 플러스 모음조어 원리에 따라서 양성일 때 음성일 때를 또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네 가지 형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조의 보조사로 현대국어에 은는이 있죠. 은는. 이것이 역시 중세국어 때는 네 가지 형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목적격 조사랑 똑같은 원리로 음운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위에 똑같죠. 사람 받침이 있으니까 안이나 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양성 모음이니까 안이 온 거고, 법 받침이 있으니까 은이 오는데 음성 모음이니까 안이 아니라 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과 은은 받침이 있을 때 쓰고, 자, 난과 는은 받침이 없을 때 쓴다는 얘기죠. 그런데 양성일 때는 난, 음성일 때는 는이에요. 역시 마찬가지 이 두 개를 공책에다가 예를 찬찬히 쓰면서 음운 환경, 받침이 있는가 없는가, 양성인가 음성인가만 따지면 아주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중세국어 때 특이하게 높임의 혹격조사, 혹격이란 건 어떤 대상을 부르는 거죠. 높임의 혹격조사 하가 쓰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달하 이렇게 나오면 달아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달림 이시여, 이시여로 읽어줘야 되는 얘기예요. 달 이시여, 달림 이시여. 님금하, 이건 임금하, 이건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임금 이시여 이렇게 읽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높임법으로 가면, 자, 높임법이 선어말 어미로 실현된다 했는데 현대국어랑 비교를 해야 돼요. 현대국어에서 높임법은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중세국어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주체높임법, 객체높임법, 상대높임법 똑같아요. 그것은. 자, 그런데 현대국어에서 주체높임법은 시라는 선어말 어미,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에 의해서 실현돼요. 하지만 현대국어에서 객체높임법은 선어말 어미 자체가 없어요. 상대높임법도 종결 어미로 실현되는 거지 선어말 어미로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세국어 때는 세 가지 다 선어말 어미로 실현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선적으로 현대국어랑 항상 비교해야 돼요. 자, 그래서 주체높임법에 쓰이는 선어말 어미는 시나 샤가 쓰였다는 얘기예요. 현대국어에서는 시 하나만 쓰이는데 이때 당시엔 두 가지 형태가 이 형태 관계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보면 가시고, 가샤. 자, 여기서 가시고 할 때 언제 시가 오냐면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 시가 오는 거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 샤가 오는 거였어요.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국어랑 큰 차이가 없으니까 기억이 나름 쉬워요. 시, 샤 이렇게. 그 다음에 객체높임법에 선어말 어미 세 가지가 있었어요. 삽, 잡, 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예를 보면 막삽건을 이렇게 기역 받침일 때 삽, 듣잡게 디귿 받침일 때 잡, 이제 울림소리일 때 삽 이런 식으로 음운 이것도 역시 음운 환경에 따라서 선택되는 상황으로 세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근대 국어 오면서 객체높임 선어말 어미가 상실돼요. 소실돼요. 사라져요. 그래서 현대 국어에도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현대 국어의 객체높임법에는 특수 어휘만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높임법에서도 특이하게 선어말 어미로 실현되는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현대 국어에서는 종결 어미로만, 즉 어말 어미로만 실현돼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이와 잇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 이다, 한이 이다, 한이 있고. 그러니까 이는 평서형일 때 쓰는 거고 평서문에 쓰는 거고 잇은 의문문에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 시샤, 그 다음에 객체높임 선어말 어미 삽잡, 지압 이거, 그 다음에 상도높임 이잇, 얘를 통해서 하나씩 암기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의문문으로 갔을 때, 자, 중세국어 때도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의 구별이 있었어요. 현대 국어에서도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실현되는 양상이 좀 달라요. 중세국어 때는 판정 의문문에서는 아형이라고 해요. 아형 어미가 오거나 보조사가 와요. 설명 의문문에서는 오형 어미가 오거나 보조사가 와요. 이때 판정 의문문은 뭘 말하냐면 판정 yes or no 의문문이에요. 대답을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물어보는 것이 판정 의문문이에요. 그 다음에 설명 의문문은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에요. 자, 예를 들면 현대국어로 예를 들면 너 밥 먹었니? 이게 판정 의문문이에요. 예 아니요로 대답을 일단 해야죠. 설명 의문은 너 무엇을 먹었니? 이게 설명 의문문이에요. 비빔밥이요, 김치찌개요, 이런 식으로 예 아니요가 아닌 구체적인 대답을 해줘야죠. 이게 설명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중세국어 때도 이런 게 있었는데 아까 금방 말한 대로 아형, 오형 구별이 뚜렷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 기억해 놔야 돼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정리하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아형, 오형이 판정이었는지 설명인지 이게 이제 혼란이 오고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리할 때 여기 예문들이 나오죠. 어려워요. 여러분 정리할 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상도 사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경상도 사투리로 네 밥 먹었나? 했을 때 이 나로 끝나는 거. 자, 이거 예, 아니요로 대답을 요구하는 거. 뭐 먹었노? 할 때 노. 오형이죠, 이게.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무엇을 먹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I형, O형이 혹시 헷갈리면 나중에 이거 실제로 문제 풀다가 순간순간 헷갈리니까 헷갈릴 때는 이런 예문, 현대국어식 예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세요. 네 밥 먹었나? 네 먹었노? 이렇게. 그래서 I형일 때는 판정이구나. 그 다음에 O형일 때는 설명이구나. 이런 식으로 예문을 통해서 정리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중세국어 때 또 특이한 게 주어가 2인칭일 때, 2인칭이란 말은 유죠, 유, 주어가 유. 그런데 문제는 주어가 2인칭은 많이 생략이 돼요. 의문문에서는. 그러니까 문장을 재구조화해서 주어가 2인칭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주어가 2인칭일 때는 니은다가 다로 끝나는데 평서문이 아니고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문장 보세요. 네, 어디 안다, 너, 니가 주격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생략된 거예요. 어찌, 안다, 니은다, 아느냐 이렇게 설명문으로, 의문문으로 읽어줘야 돼요. 네라는 말은 생략될 수 있으니까 자, 없다고 하더라도 2인칭을 찾아내야죠. 어찌 아느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히읗 고경어와 기역 고경어가 있는데 이제 고경이란 말 자체는 체언의 형태 바꿈을 얘기해요. 여기에 고경이란 말 나오고 여기에 활용이란 말 나오죠. 고경은 체언이 형태가 바뀌는 것, 활용은 용언이 형태가 바뀌는 것, 이런 뜻이에요. 현대 국어에서는 당연히 고경은 없죠. 체언이 형태 바뀌는 건 없어요. 자, 그런데 중세국어 때 히읗 고경어와 기역 고경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히읗 고경어는 뭐냐면 신해할 때 네, 신해할 때 네라는 말에 히읗이 받침으로 숨어 있다가 주격조사가 결합되면 네히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냇물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나무란 단어가 있는데 현대국의 나무란 단어가 단독으로 쓸 때 나무로 쓰는데 보조사 안이 올 때 나무는 이런 뜻으로 쓰일 때 안이 올 때 갑자기 기역이 툭 튀어나와서 남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기역 고경어 또는 히읗 고경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고경어는 현대 국어에 흔적조차 없고 히읗 고경어는 현대 국어에서 흔적이 남아 있죠. 예를 들면 살 다음에 고기가 결합해서 합성어가 될 때 살코기가 되죠. 자, 이때 기역이 키읔으로 변한 이유가 살이란 말의 15세기 형태가 이렇게 해서 나래아로 써서 살인데 이 살이 바로 히읗 고경어였어요. 그래서 히읗이 숨어 있다가 다른 말 주격수사가 와서 이가 붙으면 중세국어 때는 이렇게 썼어요. 살, 히 이런 식으로. 이게 히읗 고경어의 흔적이 현대 국어에서는 이렇게 합성어 이런 데에 흔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흔적만. 자, 그 다음에 명사형 어미로 중세국어 때 명사형 어미는 기본적으로 옴과 음이에요. 옴과 음. 자, 현대 국어의 명사형 어미는 미음, 이건 이형태 관계죠. 그 다음에 기가 있어요. 음기예요. 음기 한마디로. 자, 그런데 15세기에는 옴, 이것이 미음, 음이 아니고 옴, 음의 형태에 있었어요. 미음, 음은 받침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옴, 음은 양성 모음이 왔을 때와 음성 모음이 왔을 때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라는 것은 16세기에 나와요. 하지만 어쨌든 중세국어 때는 주로 옴, 음이 주로 쓰였어요. 자, 쓰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용하다 이 뜻. 쓰다라는 말에 명사형 어미가 오는 상황이면 의가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옴이 아니라 음이 선택돼서 와야 돼요. 그래서 에 조사까지 붙으면 쓰음 할 때 의가 탈락되어서 숨에 그래서 이어적기까지 하니까 숨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음조와 원리에 따라서 선택되는 게 명사형 어미였어요. 그 다음에 불규칙 활용 용언이 있었는데 니따라는 말이 시옷 받침이죠. 여기에 연결음이 어가 오면 이것이 시옷이 유성음화 되어서 반칭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나중에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어 형태로 바뀌죠. 현대국어의 집을 짓다에 어가 오면 이것이 지어가 되죠. 이게 바로 시옷 불규칙 활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옷 불규칙 활용이라든가 눕다의 은유면 눕은 이렇게 해서 누운으로 바뀌죠. 비읍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16세기 중세국어 때 그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중세국어 그 문장과 문법상의 특징에 대해서 10가지 정도로만 해서 정리했는데 5가지는 주로 조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 정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높임법, 의문문, 고경과 활용, 그 다음 명사형 어미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